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2부 디바제시카입니다. 서머셋 형사는 밀스 형사와 함께 아주 은밀하게 도서관 앞에 있는 피자 가게 직원과 접촉합니다. 그에게 돈까지 주면서 막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데 이런 서머셋을 보면서 밀스는 한심한 듯이 쳐다보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서머셋이 말합니다. 사실 저 남자는 FBI 비밀 요원이라고. 도서관에서 요주의 서적을 보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요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또는 히틀러의 저서 같은 이런 책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FBI에 비밀리에 보고하는 작업이었던 거죠. 물론 이 일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캔터베리 또는 연옥과 같은 7대 죄악에 관련된 서적을 다수 빌린 사람의 이름을 찾으면 결국 한 인물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의 도서 목록을 보니까 기독교의 역사, 살인자와 광인, 현대 살인 수사학. 그의 이름은 존 도. 주소를 따라 그의 집을 찾습니다. 꽤 깔끔한 아파트촌이에요. 두 사람은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는데요. 반응이 없습니다. 밀스가 다시 문을 두드려 봤는데 이때 저 멀리 반대쪽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손에는 장을 본 짐을 잔뜩 들고 있었는데 복도 끝에 서 있는 두 남자를 보더니 흠칫하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바지에 손을 넣어서 열쇠를 찾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가 꺼낸 것은 총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총성이 울렸고 두 형사는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는 아주 재빠르게 도주했어요. 특히나 밀스 형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를 쫓아갔지만 계속 찰나를 놓쳐버렸고 결국 부상까지 입습니다. 그리고 이때 범인이 다가와 그에게 총을 겨누는데 한참 머리에 겨누고 있다가 이내 가버립니다. 마침 서머셋 형사가 오는 소리도 있었지만 사실 충분히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밀스 형사는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아까 도망간 그놈이 범인이 확실하다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의 주소를 알게 한 방법이 불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머셋 형사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영장을 가지고 돌아오자고 설득하는데 밀스 형사는 듣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 이내 문을 박살내버립니다. 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집안은 모든 벽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빛만 들어오고 있었죠. 벽 한쪽에는 지난 살인에서 범인이 기념품으로 가지고 온 것들. 첫 번째에서는 스파게티 통조림, 두 번째는 변호사의 피 묻은 책, 세 번째는 빅터의 한쪽 손목이 트로피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방에는요, 살면서 이 집주인이 자신의 생각을 깨알같이 적은 무려 250장짜리 일기장이 한 2,000권 정도 쌓여 있었는데요. 경찰들은 혹시나 이 안에 살인을 암시하는 글이 있을까 찾고 싶었지만 이게 50명이 24시간 동안 교대로 이 책을 읽어도 좋게 2개월은 걸릴 양이었습니다. 이 범인은 자신의 생각을 그냥 글로 다 쓰는 타입 같아 보였는데요. 그 중에 한 내용은 어느 날 지하철에서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날씨가 어떻냐느니 하고 잡다한 이야기를 늘어놓더라. 근데 말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에게 토를 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조사하니까 그는 월급을 받은 내역도 없고 오로지 침대 밑에 숨겨둔 꽤 많은 현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주변인에 대한 전화번호부, 수첩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상한 건 이 집 어느 곳에도 집주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또 다른 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범인이 이제껏 타겟으로 잡은 피해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밀스 형사가 이곳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바로
두 형사가 이 사진에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이게 기자의 카메라를 박살냈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범인은 그날 사진 기자로 위장해서 그들에게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벨이 울립니다. 밀스가 겨우 전화를 찾아내서 받았죠. 그리고 범인 존이 말해요. 나를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한데? 대신 계획을 좀 변경해야겠어. 뭐 어쨌든 존경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그는 자신의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다시 범인이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훑어보는 두 형사들. 밀스는 그제서야 서머셋 형사 말이 맞다면서 그가 뭔가 설교를 하는 것 같다고 동의합니다. 이 집 안에는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긴 했지만 이 중에서 매춘부로 추정되는 한 금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와이드빌 가죽 공방의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곳이냐면 약간 그 변태적인 성인 가죽 수트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들러서 범인이 주문해서 찾아간 물건을 확인한 경찰은 경악합니다. 바로 이런 가죽 수트였죠. 이때 금발 여성의 위치가 확인됩니다. 그녀는 이 매춘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문 앞에는 욕정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묶인 채 아래쪽에 피를 흘리고 사망했는데 방 안에 그녀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범인이 제작한 이 가죽 수트를 입고서는 경찰한테 이걸 좀 벗겨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 남성이 금발 여성과 함께 한 방에 들어갔죠. 방엔 이미 존이 침입했고요. 여성을 침대에 묶어놓고는 이 남성한테 이 변태 가죽 수트를 입고는 성행위를 하게 협박한 겁니다. 남자는 머리에 총구를 갖다 대니까 살아야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금발 여성은 무참히 살해당해버립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911로 전화 한 통이 들어옵니다. 제가 또 저질렀네요. 전화의 목소리는 존 도우였어요. 사건 현장은 한 유명 여자 연예인의 집이었죠. 그런데 현장의 벽에는 이렇게 교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사망했는데 코가 잘려져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은 붕대로 감아져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게 한 손에는 수면제, 다른 한 손에는 전화기가 접착제로 붙어 있었습니다. 범인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연예인인 그녀의 몰골을 끔찍하게 만들고는 한쪽 손에 전화가 있잖아. 그걸로 네가 신고를 하면 살 순 있지만 이런 얼굴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쪽 손에 있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서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신고 전화를 범인이 했으니 그녀는 수면제를 택했겠죠. 지금까지 탐식, 욕망, 나태, 욕정, 그리고 교만까지 7대 죄악 중에 5개에 해당하는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2명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예상한 서머셋 형사는 은퇴 후에도 조금 더 머물러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이제 밀스와 대화를 나누는데 밀스도 뭐 동의를 했고 자신은 이제 아침에 와이프가 전화가 왔는데 이걸 전화를 못 받았다면서 나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뭐 이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저벅저벅 경찰서로 들어오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흰 와이셔츠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두 형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형사님, 그런데 두 사람이 듣지 못해요. 형사님! 형사님! 존 도우는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렸고 수갑이 채워지면서 말합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그는 신문실로 옮겨졌어요. 그의 양쪽 모든 손가락에는 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문을 다 뜯어낸 흔적이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 사건 현장 어디에서도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던 거죠. 밀스 형사가 말합니다. 이거 절대 순순히 자수한 거 아닐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작정한 거라고요. 범인은 변호사와의 단독 상담을 마치고요. 변호사가 형사들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 의뢰인이 2건의 범행을 더 저질렀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숨겨놨대요. 밀스, 서머셋 형사님 2분하고만 그 시신을 찾으러 가겠답니다. 오늘 6시예요. 분명 뭔가 이상했어요. 이것 또한 그의 게임에 휘말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그래서 밀스 형사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하길 그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신착란으로 탄원을 넣을 거고 그러면 쉽게 풀려날 거라고요. 두 형사는 고민합니다. 이건 분명 그가 짜놓은 어떤 게임이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면 피해자의 가족도 문제고 언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존이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할 것을 협의합니다. 서머셋 형사가 운전을 하고요. 조수석에는 밀스 형사가 탔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존이 탔고요. 이 상공에서는 헬기가 그들이 탄 차를 뒤쫓았습니다. 한참을 타고 가다가 밀스가 범인 존에게 묻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신만 찾으러 가는 거 아니지? 성에 안 찰 거 아니야? 존이 말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사람들이 알아주더라고. 난 할 일을 할 뿐이야. 밀스는 계속 빈정거리면서 범인의 화를 돋구려고 해봅니다. 어차피 2달 후면 사람들이 이거 다 잊어버릴 거야. 이에 존이 얘기하죠. 아직 막은 내리지 않았어. 내가 어서 빨리 보여주고 싶다고. 그는 살짝 웃음까지 지어 보이는데요. 차는 도시를 벗어나서 사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밀스가 또 대화를 시도하죠. 당신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미친 거 아냐? 이에 존이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야. 난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존이 자신이 선택을 받았기에 살인을 하는 거라라는 뭐 그런 이론인데요. 여기에 놀란 서머셋이 묻습니다. 자네는 이 일을 하고 쾌락을 느끼나? 존이 대답하죠. 나를 붙잡아서 취조할 때 당신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가 밀스를 보면서 물어요. 만약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 나 죽이고 싶을 거 아니야? 처벌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니야?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는 게 내 일일 뿐이야.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에 대해서 술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놈? 그 비대한 놈은 밥 먹을 때 보면 누구나 조롱할 사람이야. 변호사는 돈독이 올라서 거짓말로 변호를 했잖아. 그런 놈 때문에 이 사회에 살인자와 강간범이 넘쳐난다고. 마약 밀매자 빅터? 걔 애들을 쫓아다니는 강간범이었어. 병을 퍼뜨리는 배춘보는 어떻고? 그 연예인?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면 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야. 내가 이런 추한 놈들을 죽여준 걸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는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수를 했기 때문에 증거도 제대로 없는 이 사건이 곧 해결될 거라고. 그리고 당신들은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준 선물을 기억하라고요. 완전 정신병자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범인의 이론에 밀스는 막 흥분해가지고 욕 퍼붓고 서머셋은 그나마 차분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세 사람. 주변에 버려진 트레일러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어요. 헬기에 타고 있는 경찰들도 긴장을 해서 주변을 샅샅이 살폈죠. 차에서 내리고 나서 사막은 정말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존이 물어요. 몇 시냐고요. 서머셋이 7시 1분이라고 말해주는데 존이 말합니다. 때가 됐다고. 존이 앞장을 섰고 뒤를 두 형사가 한참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이때 저 멀리 길끝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요. 일단 밀스 형사가 총을 가지고 존을 지켰고요. 서머셋은 다시 차에 올라타가지고 그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가서 총성을 울립니다. 이 차량이 택배 차량이에요. 운전사가 두 손을 올리고 차에서 내렸어요.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이 소포를 전달하러 왔다고 말해요. 누군가가 500불이라는 큰 돈을 주면서 여기 7시에 정확히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천천히 트렁크를 열었고 박스 하나를 꺼냅니다. 헬기에 있던 경찰팀은요, 급하게 무전으로 폭탄 제거반을 불렀죠. 서머셋은 일단 배달부를 돌려보내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박스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무전을 보냅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그는 박스를 열어봅니다. 한편 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던 존이 이제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밀스 형사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존경한다고 했던 거 진심이야. 자넨 꽤 성공적인 삶을 살더구만. 밀스가 말합니다. 닥쳐, 새끼야. 그런데 이때 박스를 뜯어서 안에 물건을 확인한 서머셋 형사가 흠칫 놀랬고 곧이어 밀스 형사와 존 쪽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오면서 소리쳐요. 총 내려놔! 총 내려놓으라고! 총! 하지만 거리가 꽤 있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밀스 형사는 파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요? 그런데 이때 범인이 말합니다. 내가 그 얘기 했던가? 자네와 자네 그 예쁜 부인을 내가 진짜 존경한다는 말 말이야. 표정이 굳은 밀스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존이 말을 이어가죠. 오늘 아침에 자네 집에 갔었어. 출근하고 나서 말이야. 그냥 평범한 남편 노릇을 해보고 싶었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념품을 가져왔어. 자네 예쁜 아내의 목을 가져왔지. 밀스는 반쯤 눈이 풀렸어요. 서머셋이 이곳에 도착을 했고 밀스가 묻습니다. 박스 안에 뭐 있었어요? 뭐였냐고요? 범인이 말합니다. 난 자네의 삶을 시기했어. 그게 내 죄야. 서머셋은 밀스에게 총 내려놔. 일단 총 내려놔. 하고 소리칩니다. 근데 밀스는 확인을 해야 됐고 박스에 뭐가 있는지 말해달라고 소리쳐요. 근데 이제 서머셋은 이게 자네를 화나게 해서 총을 쏘게 하려는 이 수작이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하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밀스는 계속 물어요. 내 아내 괜찮은 거죠? 살아있죠? 그런데 서머셋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범인이 말하죠. 자네 아내가 살려달라고 빌더구만. 홀몸이 아니라면서 말이야. 밀스는 상실감에 손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맺힙니다. 범인이 살짝 웃으면서 말해요. 아, 자네 몰랐었나? 밀스가 소리칩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한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밀스 형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존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이후 밀스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서머셋은 고개를 떨굽니다. 영화 끝에 밀려오는 반전감 그리고 이 충격. 제가 이 대작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한 것보다 여러분이 이 영화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편 귀로 듣는 영화에서 뵙겠습니다.